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의 산자락에 움츠린 작은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논둑 사이로 스며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숱하게 회치는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이곳에서 방해진은 63년의 세월을 우직하게 살아왔죠.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새벽 5시 몸에 밴 습관처럼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가 닭들에게 모이를 뿌려줍니다. 아내 순이미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사람 몫의 아침상을 차리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혹시 모를 아들 윤태의 갑작스러운 귀향을 위해서였습니다. 방해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오는 아들의 안부 전화였습니다. 서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28살 윤태는 언제나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방해진은 그 목소리 속에 숨어 있는 피로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죠.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는 그래, 몸만 건강하면 된다는 말밖에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가을 오후 집 앞 감나무에서 감을 따고 있던 방해진에게 낯선 번호에 전화가 걸려왔죠. 방윤태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급히 와주세요. 순간 방해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마당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서둘러 짐을 챙겨 서울행 버스에 올라탄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는 담담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한 윤태가 척추를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순간 방해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복도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를 연결한 채 누워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건장하다고 자랑하던 그 아들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됐어요. 윤태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늘고 떨렸습니다. 몇 개월간 이어진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방해진이 평생 농사 지으며 모아둔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모자랐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온 방해진은 아들을 위해 집 안 곳곳을 개조했습니다. 대문부터 방문까지 모든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았죠. 마당 한쪽에는 경사로를 만들어 휠체어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집 구조가 아니라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윤태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방해진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아들을 바라보는 방해진의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모든 걸 멈추고 아들을 간병하기 시작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사곡면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온 것은 윤태가 집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문 간병인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방해진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거든요. 하지만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혼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간병인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젊은 분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이튿날 아침 약속 시간에 맞춰
대문 앞에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26살의 강하은은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 첫인상부터 호감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파견된 간병인 강하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은의 첫인상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큰 목소리로 떠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어 있지도 않았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일들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태와의 첫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방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지만 윤태는 돌아누우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윤태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점심때면 따뜻한 죽을 끓여다 놓았어요. 드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 두고 갈게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강요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묻어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윤태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답만 하던 것이 점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사람들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보람 있거든요. 하은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윤태를 한 명의 인격체로 대우했죠.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혜진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하은이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윤태는 휠체어를 타고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실까지만 나왔다가 점점 마당까지 나와 햇볕을 쬐곤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윤태와 하은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헌신적인 간병과 다정한 태도에 윤태는 점점 변화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하은도 윤태의 진솔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하은 씨, 저 정말 고마워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해주셔서. 윤태 씨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계세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몇 달 후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은이 윤태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했을 때 윤태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혜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복지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도 따뜻했죠. 방혜진은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넌 이제 내 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윤태 잘 부탁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세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은 윤태를 돌보는 것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윤태도 아내가 생긴 후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은과 함께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방혜진과 함께 3대가 둘러앉아 정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방혜진은 며느리 하은을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하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라며 항상 챙겨주었죠. 하은도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나날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은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다리를 절뚝거리는 정도였어요. 윤태가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하은은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걸을 때 휘청거리는 일이 잦아졌고 가끔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기도 했어요. 방혜진과 윤태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하은은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이 침대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태와 방혜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희귀성 척수 질환이라는 진단이었죠.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반신 마비로 진행됩니다. 빠르면 몇 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의사의 예상대로 하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몇 달 후 하은도 결국 하반신 마비가 진행되어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윤태는 자신 때문에 하은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심한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멀쩡했다면 하은이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윤태는 하루 종일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었어요. 하은은 죄책감과 수치심에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어려워졌죠. 특히 목욕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윤태는 자신도 거동이 불편해 아내를 제대로 도울 수 없었고 결국 하은의 목욕까지 방혜진이 직접 도맡게 되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어느 날 오후 방혜진이 평소처럼 하은을 목욕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욕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마침 동네 아이들이 공을 쫓아 집 뒤편으로 뛰어왔어요. 호기심 많은 아이들 중 한 명이 창문 틈새로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아줌마를. 아이는 완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다른 아이들에게 속삭였어요. 아이들은 웅성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마을에는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방혜진네 집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씻긴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사실 확인도 없이 추측과 상상만으로 이야기는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방혜진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지만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시선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씻긴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어요. 누군가는 그게 정상적인 일이겠어? 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뭔가 이상한 게 분명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방혜진이 장을 보러 마을 어귀로 나갔을 때 평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는 것을 느꼈어요. 구멍가게 앞에서 담소를 나누던 아주머니들은 그가 다가오자 갑자기 말을 멈추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혜진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방혜진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이 형,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무슨 소문 말입니까? 그게 형이 며느리를 뭐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어. 물론 나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말이야. 방혜진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일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여지고 있었던 거죠. 며칠 후 사곡면 복지센터에서 복지 공무원 이선미와 여성인권단체 실무자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선미는 40대 중반의 원칙주의적인 성격으로 수년간 시골 복지 현장을 담당해온 경험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복지센터 이선미입니다. 오늘은 정기점검차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는 단순한 정기점검 이상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이선미는 집 안 곳곳을 꼼꼼히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 패턴은 어떻게 되시나요? 특히 개인 위생 관리는 누가 담당하고 계신지. 방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휠체어를 타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선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강하은 씨와 따로 이야기 좀 나눠봐도 될까요? 이선미는 하은을 별실로 데려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꾸만 파고드는 질문들에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죄책감,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거죠? 혹시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은 없으신가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하지만 하은의 눈물을 본 이선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 실무자도 비슷한 생각이었죠. 한편 윤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고 아버지까지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윤태는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복지 목적상 하은을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족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하은이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이선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방혜진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공무원과 인권단체를 상대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어뜨렸습니다. 하은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시설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와 윤태 오빠도 편해지실 거고. 하은의 말을 들은 방혜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는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입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은 시설로 떠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운명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드디어 이별의 날이 왔습니다. 복지센터 차량이 집 앞에 도착했고 하은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방혜진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세 사람은 눈물 속에서 서로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은이 떠난 후 집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듯 모든 것이 조용했어요. 방혜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도 습관적으로 세 사람분의 아침을 준비하다가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은이 앉았던 그 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윤태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혜진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혼자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가끔 들려오는 깊은 한숨소리와 훌쩍거리는 소리가 방혜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예전의 그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방혜진은 하은이 사용하던 휠체어를 매일 닦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세워둔 그 휠체어를 보면 하은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참 좋네요라며 환하게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휠체어의 손잡이를 닦으며 방혜진은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결국 며느리가 시설에 들어갔다더라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 라며 추측을 늘어놓았어요. 방혜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흘끔거리며 바라봤습니다. 하은에게서 가끔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 몇 통의 편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안부와 함께 시설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글씨는 점점 약해졌고 내용도 짧아졌습니다. 아버지, 윤태 오빠 잘 계시죠? 저는 괜찮아요.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방혜진은 그 간단한 문장들 사이에 숨어있는 그리움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은의 글씨가 예전보다 떨리고 있다는 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시설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방혜진은 하은에게 답장을 쓰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답답했어요. 결국 몸 건강히 지내거라. 아버지도 윤태도 잘 있다는 짧은 답장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윤태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방에서 하은아, 미안해. 다 내 탓이야라는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방혜진은 아들이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의 냉대는 계속되었어요. 방혜진이 농협에 볼일을 보러 가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어색하게 피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저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다닐 수 있지? 라며 대놓고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저녁 방혜진은 하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가 많이 흐려져 있었고 문장도 예전보다 훨씬 짧았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요. 잠도 잘 안 와요. 집이 그리워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방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은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느껴졌거든요. 시설에서의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방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은이 정말 시설에서 더 나은 돌봄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희생양이 된 것은 아닐까? 옆방에서는 윤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들도 아내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세 사람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방혜진네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다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다며 쳐다보는 시선들이 방혜진에게는 날카로운 화살처럼 느껴졌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은은 시설에서 외로움과 그리움에 시달렸고, 윤태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으며, 방혜진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느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따뜻했던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 아침 방혜진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태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휠체어를 탄 아들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몇 주 만에 보는 윤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얼굴은 비쩍 말랐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랜만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방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윤태야, 왜 나왔냐? 추운데 들어가 있어라.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윤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이, 데려오면 안 돼요? 방혜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들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윤태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윤태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 이제 알겠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하은이도 분명 그럴 거예요. 윤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어요.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하은이를 씻겨주시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진짜 가족이요. 방혜진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자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고 하은이 보내온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방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 하은이 없으니까 집이 집 같지가 않더라. 그날 오후 방혜진은 사곡면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이선미와의 면담은 쉽지 않았어요. 이선미는 여전히 원칙주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하은의 시설 입소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혜진 씨, 하은 씨는 현재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방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편지를 보면 많이 힘들어해요. 집에 있을 때가 훨씬 밝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제가 며느리를 씻겨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방혜진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는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선미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방혜진의 진심 어린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거든요. 며느리도 아들도 저도 모두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발 하은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방혜진의 간절한 부탁에 이선미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 개월간 하은의 상태를 지켜본 결과 시설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은은 날이 갈수록 기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자주 집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습니다. 며칠간의 검토 끝에 복지센터는 조건부로 하은의 퇴소를 승인했어요. 정기적인 상담과 방문 점검을 받는다는 조건이었죠.
방해진은 모든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은을 데리러 시설에 간 날 방해진과 윤태는 충격을 받았어요. 하은의 모습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거든요. 예전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하은아. 윤태가 아내의 손을 잡자 하은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정말 집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방혜진이 하은의 다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창밖 풍경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감격해했어요. 아,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뻤나요? 저 산도, 들판도 모든 게 반가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방혜진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하은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맛보며 행복해했고 윤태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야. 방혜진이 중얼거렸고 세 사람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찾은 가족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윤태는 아내를 위해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아버지가 해주던 요리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높이에 맞춰 작업대를 조정하고 서툰 손놀림으로 감자를 깎고 양파를 썰었습니다. 하은아, 이거 어때? 좀 짜나? 윤태가 만든 첫 번째 미역국은 간이 너무 세서 먹기 어려웠지만 하은은 한 숟갈 한 숟갈 소중히 마셨어요. 오빠가 만든 거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태는 하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도 새로운 일과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거실 소파에서 하은이 좋아하는 소설을 1시간씩 읽어주었어요. 윤태의 낮은 목소리가 집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질 때면 방혜진도 부엌일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두 사람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윤태가 하은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윤태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하은아, 저기 코스모스 봐봐. 예쁘지? 정말 예뻐요. 내년에는 우리 집에도 꽃을 심어볼까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방혜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어요. 그는 하은을 씻겨주는 일에 대해 더 이상 주저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욕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하은을 목욕시키던 방혜진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넌 내 딸이다. 누가 뭐래도 내 친딸이야. 그 말을 들은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설에서 지내는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정말로요. 방혜진은 며느리의 등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확신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었지만 방혜진 가족의 진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처음으로 김치를 가져다 주었어요.
하은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우리가 몰라봤구나. 옆집 할머니는 직접 기른 상추를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가족이 함께 있어야 사람 사는 거지. 복지센터의 이선미도 정기 방문 때마다 놀라워했어요. 하은의 표정과 건강 상태가 시설에 있을 때와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하은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원칙만 고집했네요. 가족의 사랑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선미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세 사람이 마당에서 감을 따고 있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형,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에 면장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하네. 무슨 일로? 형네 가족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 우리 마을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말이야. 방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문제 가정으로 여겨졌던 자신들이 이제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당당한 가족이었고 이제 온 마을이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면장을 비롯해 군청 관계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였어요. 방혜진 가족도 특별히 초대받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오랜만에 예쁜 옷을 입고 나왔고 윤태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 입었어요. 방혜진도 평소 입지 않던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면장이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사곡면에 있는 특별한 가족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방혜진 가족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돌본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가 본 것은 편견이었습니다. 면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 가족은 정말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정한 가족 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친딸을 돌보듯 며느리를 보살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족의 참모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사가 들려왔어요. 몇 달 전까지 수군거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감동의 눈빛으로 방혜진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이 가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면장의 말이 끝나자 회관 안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수 소리는 몇 분간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은 그 순간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였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울었고 방혜진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몰라봤어요. 앞으로는 뭔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진짜 멋진 가족이에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고 방혜진 가족은 그제야 진정으로 마을의 일원이 된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도 그 석양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당당하게 살 수 있겠다. 윤태도 감격스러워했어요. 방혜진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되찾은 가족의 모습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방혜진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윤태가 배운 대로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하은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상추를 다듬었어요. 마침내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된장국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하며 웃었습니다. 방혜진이 국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역시 우리 세 식구가 함께 먹는 밥이 제일 맛있구나. 하은과 윤태도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을에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했지만 위대한 진리였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오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이 평범한 세 사람이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해준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